설산을 내려온 진무결의 신형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날카로웠다. 천지영란의 약효는 단순히 내공을 늘려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근고를 무학의 천재에 걸맞게 재조립해 놓았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진무결은 자신의 변화를 실감했다. 발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경공의 속도가 달랐고 손끝에 모이는 기운의 밀도가 달랐다. 마치 둔탁한 쇠검이 명검으로 거듭난 듯한 느낌이었다. 이 정도면 사로방의 무사들을 상대하는 것쯤은 일도 아니겠군. 하지만 진무결은 자만하지 않았다. 전생의 기억이 그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은 무공만으로는 결코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힘은 기초일 뿐 진정한 승부는 권력과 재력 그리고 정보의 싸움에서 갈렸다. 산기슭의 작은 주막에 들러 간단히 요기를 한 진무결은 곧장 백운표국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성내 가장 번화한 저작거리로 향했다.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는 거리는 상인들의 외침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흥정 소리로 가득했다. 비단 장수, 약재상, 무기점, 주로 온갖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선 이곳은 이 지역 상권의 중심이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다른 어떤 건물보다 웅장하고 화려한 3층 기와집이 우뚝 솟아 있었다. 황금색으로 칠한 거대한 간판에는 용과 봉황이 휘감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금전상회, 무림의 모든 은자와 물자가 모인다는 중원 최대의 상단. 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무림에서 큰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전국 80여 개 도시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그 세력은 때로 일개의 문파를 능가했다. 진무결은 그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냉소를 지었다. 전생에서 이곳이 천태왕의 비자금 세탁처로 쓰였다는 걸 알았을 때 난 이미 모든 걸 잃은 뒤였지. 무림맹주, 천태왕. 표면적으로는 정의의 수호자였지만 그 이면에는 금전상회를 통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라이벌 세력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치밀한 전략가였다. 진무결의 백운표국 역시 그의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희생양 중 하나였다. 천태왕의 돈줄을 끊으려면 지금부터 이 상회를 내 소나귀에 넣어야 한다. 진무결이 금전상회의 정문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입구를 지키던 호위무사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들은 진무결의 복장과 기품을 보고 함부로 막지 않았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입은 옷은 명문가의 자제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내부로 들어서자 더욱 호화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대리석 바닥, 비단으로 장식된 기둥,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진귀한 보물들. 이곳이 단순한 상회가 아니라 무림 최고의 금융 제국임을 과시하는 공간이었다. 중앙의 넓은 홀에서는 여러 상인들이 거래를 논의하고 있었고 금전상회의 직원들이 능숙하게 응대하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마치 왕궁의 집무실처럼 질서정연하면서도 권위적이었다. 진무결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려 하자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중년인이 그를 가로막았다.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진무결을 훑어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손님. 소인은 이 지부를 맡고 있는 전양후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저희 상회를 찾아주셨습니까? 금전상회 서주 지부의 지부장 전양후. 진무결은 그를 기억했다. 전생에서 이자는 백운표국이 파산할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담보물을 챙겨간 인물이었다. 그때의 그 비열한 미소를 진무결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으셨습니까? 진무결의 음성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다. 전양후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가가 미세하게 경계심으로 좁혀졌다. 예, 귀하께서 필요하신 물건이 있으시면 최선을 다해 구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환전이나 송금 업무를 원하시는지요? 아니, 진무결이 고개를 저었다. 돈을 빌리러 왔다. 순간 전양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친근했던 미소가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진무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폈고
이내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실례지만 귀하, 혹시 백운표국의 셋째 아들, 진무결이다. 진무결이 담담하게 자신을 밝히자 전양후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소와 경멸이 대신했다. 아, 그러시군요. 백운표국의 셋째 아드님. 전양후가 비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말씀드리자면 귀하의 표국은 이미 우리 상회에 막대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원금만 2만 냥이 넘고 이자까지 합치면 곧 3만 냥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염치로 또 돈을 빌리러 오셨습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의 시선이 진무결에게로 쏠렸다. 수군거림과 비웃음이 들려왔다. 누군가는 백운표국이 그렇게 어려웠나 하고 속삭였고, 다른 이는 망해가는 집안 자식이 또 돈을 꿔다 쓰려나 보지 하고 조롱했다. 하지만 진무결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는 전양후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내가 빌리려는 돈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표국의 재건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대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전양후가 코웃음을 쳤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 이미 빚도 갚지 못하는 표국에서 무엇을 더 받아낼 게 있겠습니까? 표국의 토지와 건물은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귀하의 부친께서 보유하신 무공 비결도 별다른 가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내놓으시겠다는 겁니까? 진무결은 대답 대신 천천히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전양후와 주변의 호위무사들이 긴장했다. 하지만 진무결이 꺼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서류 한 장이었다. 그는 그것을 탁자 위에 던졌다. 탁! 서류가 탁자 위에 떨어지는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다. 전양후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졌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 내려갔고 그럴수록 얼굴에서 혈기가 빠져나갔다. 이게 대체? 전양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사로방이 인근 상권에서 갈취한 돈의 흐름을 기록한 장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무림맹 하급 관리들과 지역 관아의 관원들에게 바친 뇌물 목록이었다. 거기에는 금전상회가 사로방에 검은 돈을 세탁해준 내역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손에 넣었소? 전양후의 음성이 갈라졌다. 더 이상 진무결을 무시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진무결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이것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지. 전양후의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는 주변을 힐끔 살폈다. 다행히 다른 상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 대화 내용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전양후가 황급히 주변을 정리하고는 진무결에게 손짓했다. 이쪽으로 오시지요. 밖에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오. 그는 진무결을 상회 안쪽의 밀실로 안내했다. 두툼한 문이 닫히고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공간이 되자 전양후는 비로소 가면을 벗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더 이상 존댓말도 형식적인 미소도 없었다. 그저 거래 상대로서의 냉정한 태도만이 남았다. 진무결은 팔짱을 끼고 전양후를 내려다보았다. 사로방은 곧 무너진다. 뭐라고? 내가 직접 무너뜨릴 것이다. 이미 준비는 끝났다. 늦어도 보름 안에 사로방주 곽철령의 목이 저작거리에 내걸릴 것이다. 전양후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진무결의 눈빛에는 광기나 허세가 아닌 확신에 찬 냉철함이 있었다. 설령 그게 사실이라 쳐도 그게 우리 상회와 무슨 상관입니까? 사로방이 무너지면 그들이 너희 상회에 맡긴 검은 돈들은 어떻게 되지? 전양후의 얼굴이 다시 한번 굳었다. 관아와 무림맹 감사단이 사로방을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할 것이다. 그리고 그 끝에는 금전상회가 있다. 너희가 사로방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준 증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겠지. 진무결이 탁자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그렇게 되면 금전상회의 신용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다. 중원 최대의 상단이라는 명성에 먹칠이 되는 건 물론이고 본부에서는 책임자를 찾을 것이다. 그때 꼬리 자르기를 당할 대상이 누가 될까? 전양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진무결의 말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 금전상회 본부는 이익에는 관대했지만 소문에는 무자비했다. 만약 이런 일이 터지면 서주 지부장인 자신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전양후가 억지로 목소리를 짜냈다. 하지만 이 장부를 귀하가 어떻게 관아에 넘기겠습니까? 이건 사로방의 물건이고 귀하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사로방을 치는 명분은 정당하다. 그들이 백운 표국을 습격했고 우리 표국의 무사들을 죽였다. 복수는 무림의 법도에서도 정당한 행위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증거물을 관아에 제출하는 것. 뭐가 문제인가? 진무결의 논리는 완벽했다. 전양후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원하는 게 정확히 무엇이오? 전양후가 마침내 항복하듯 물었다. 진무결은 천천히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백운 표국이 금전상회에 진 모든 채무를 탕감한다. 뭐라고? 둘째, 향후 3년간 표국 운영에 필요한 군자금 5만 냥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미쳤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전양후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진무결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셋째, 이 거래의 내용은 상회 본부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다. 단지 백운 표국이 빚을 성실히 갚았다고만 보고한다. 이건 강도질이오. 협박이라고. 그래, 협박이다. 진무결이 냉소를 지었다. 하지만 너는 선택할 수 있다. 내 조건을 받아들이고 조용히 이 일을 덮을 것인가? 아니면 거부하고 너의 경력과 목숨을 걸 것인가? 당신이 정말 사로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보장은 없다. 진무결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내가 실패하면 어차피 나도 죽는다. 그렇게 되면 이 장부는 자동으로 무림맹 감사단에 전달되도록 이미 조치를 해뒀다. 너는 어차피 끝이라는 뜻이지. 전양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진무결은 그에게 선택지를 주는 척하면서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양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내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귀하는 무엇을 주겠소? 내가 사로방을 멸한 뒤 그들이 장악하고 있던 상권의 권리증을 모두 너희에게 넘겨주지. 진무결의 말에 전양후의 눈이 흔들렸다. 사로방이 장악한 상권은 서주 지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였다. 만약 그것을 금전상회가 흡수한다면 엄청난 이익이었다. 게다가 진무결이 덧붙였다. 앞으로 백운 표국이 확장하면서 생기는 모든 금융거래는 금전상회를 통하도록 하겠다. 표국이 성장할수록 너희도 함께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당근과 채찍. 진무결은 협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도 제시했다. 전양후는 한동안 고민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 그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좋소. 전양후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만약 귀하가 사로방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럼 나도 죽는다고 했잖아. 어차피 내 목숨이 담보다. 진무결이 차갑게 웃었다. 전양후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붓을 들고 한자 한자 써 내려가는 그의 손은 계속 떨렸다. 먹물이 종이 위에서 번졌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써 내려갔다. 마침내 계약서가 완성되었다. 전양후는 자신의 도장을 찍고 진무결에게 내밀었다. 진무결도 자신의 인장을 꺼내 계약서에 찍었다. 이건 전양후가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건 거의 피로 쓴 계약이군. 그래. 진무결이 계약서를 접어 품 안에 넣으며 말했다. 배신할 생각은 마라. 내 검은 종이보다 피를 적시는데
더 익숙하니까. 그 말에 전양후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진무결의 눈빛에는 단순한 허세가 아닌 진짜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5만 냥은 어떻게 받겠소? 일단 1만 냥을 은표로 지급해라. 나머지는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겠다. 전양후가 고개를 끄덕이고 밀실 한쪽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서 묵직한 은표, 뭉치를 꺼내 진무결에게 건넸다. 진무결은 은표를 받아 개수를 확인했다. 정확히 1만 냥어치였다. 좋다. 거래 성사다. 진무결이 은표를 품에 넣고 일어섰다. 전양후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사로방을 무너뜨릴 수 있겠소? 곧 보게 될 것이다. 진무결이 밀실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전양후가 다시 한번 물었다. 그나저나 귀하는 대체 어떻게 그 장부를 손에 넣었소? 사로방의 본거지는 철통 같은 보안으로 유명한데. 진무결은 대답 대신 빙긋 웃었다. 그건 비밀이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해주지. 세상에 완벽한 요새는 없다. 특히 내부에서 무너뜨릴 때는 말이다. 그 말을 남기고 진무결은 밀실을 나섰. 전양후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탁자 위에 놓인 장부 사본을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이 젊은이 보통이 아니야. 겉으로는 몰락한 표국의 셋째 아들에 불과하지만 그 눈빛, 그 담대함, 그리고 치밀한 계획, 마치 수십 년을 살아온 노회한 책략가 같았어. 전양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방금 매우 위험한 거래를 했다는 것을. 그리고 동시에 어쩌면 평생 최고의 투자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상회를 나선 진무결의 손에는 묵직한 은표, 뭉치가 들려 있었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힘만으로는 가문을 지킬 수 없다. 이것이 전생에서 얻은 가장 뼈아픈 교훈이었다. 무공이 아무리 강해도 일개 무인으로는 거대한 세력의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음모를 이겨낼 수 없었다. 돈과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거대한 무린맹이라는 괴물을 상대할 수 있다. 진무결은 이미 머릿속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그려나가고 있었다. 사로방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다음에는 인근 지역의 작은 세력들을 흡수하고 배군 표국을 중원 굴지의 세력으로 키워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금전상에는 든든한 금융 파트너가 되어줄 것이다. 물론 지금은 억지로 끌어들인 것이지만 이익을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이다. 전양후, 너는 지금 내가 협박으로 너를 굴복시켰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내 배에 올라탄 것이 너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진무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제 표국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시간이었다. 아버지, 형님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 이 아들이, 이 동생이 반드시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진무결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타올랐다. 그는 거리를 가로질러 배군 표국으로 향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은표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었고 무너진 가문을 재건할 초석이었으며 천태왕에게 복수하기 위한 첫 번째 무기였다. 그리고 진무결은 알고 있었다.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는 중원을 뒤흔드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것이라는 것을.